샬롬 삼국지 6권 두 번째. 겉보기에는 사람을 넉넉히 딸려줘도 결국은 모두가 강동 사람이니 몰래 영을 내려 기한 안에 화살을 다 만들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명이 뜻밖의 반문을 했다. 오늘이라도 조조의 군사가 올지 모르는데 열흘이나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길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큰일을 그르칠까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유는 어이가 없었다. 열흘도 너무 짧다고 발뺌을 하려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길다고 하지 않는가. 공명이 제 발로 죽을 곳을 찾아 들은 것 같은 느낌에 주유는 은근히 기뻐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선생께서 생각하시기에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사흘이면 화살 10만 개를 도둑게 바칠 수 있겠습니다. 공명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다. 아무리 재주가 빼어나다 해도 너무 지나친 큰소리 같아 주유가 굳은 얼굴로 공명을 나무라듯 말했다. 군중에게서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법이 없소이다. 군중에서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법이 없소이다. 그러자 공명도 정색을 하며 대꾸했다. 제가 어찌 감히 도둑게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군령장을 써서 바치도록 해 주십시오. 사흘 안으로 다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떤 중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유가 보기에는 공명이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보였다. 공명이 몸을 사리고 들면 우격다짐으로 이를 떠맡기려 했는데 몸을 사리기는커녕 애초부터 짧게 잡은 기한조차 더욱 줄이고도 군령장까지 써서 바치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에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군정사를 불러 그 앞에서 공명에게 군령장을 쓰게 했다. 이제 너는 죽었다. 공명이 써준 문서를 군정사에게 맡기면서 주인은 속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술을 내어 공명을 대접하며 가장 생각해 주는 채 말했다. 싸움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이 일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마시고 돌아가 불행히도 군령장에 쓰여져 약조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공명은 태평스럽기만 했다. 주유가 생각해 주는 것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귀한 사흘에서 또 하루를 줄여버렸다. 오늘은 이미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습니다. 내일부터 화살을 만들도록 하지요. 단 사흘째 되는 날에는 군사 500명만 빌려주십시오. 강변에서 화살을 날아오는 데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들지도 못한 화살을 어떻게 나른단 말인가 싶으면서도 주인은 그 같은 공명의 정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그러자 공명은 두 번 다시 화살 만드는 일에 대해 말함이 없이 술만 몇 잔 비우고는 돌아갔다.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가는 공명의 뒷모습을 가리키며 그때껏 말없이 이리 돌아가는 꼴만 구경하고 있던 노숙이 불쑥 주유에게 물었다. 주유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리야 있소. 죽으려고 무엇에 쓰인 것일게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 든 것이지 내가 핍박해서 그리 된 것은 아니오. 여럿 앞에서 문서까지 남겨가며 한 약조이니 비록 양편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는다 해도 살아서 달아날 길은 없을 것이오. 나는 화살 만드는 군사들과 장인들에게 가만히 영을 내려 일부러 일이 늦어지게 하고 거기에 쓰일 물건들도 전혀 되지 못하게 할 작정이외다. 그렇게 되면 그는 반드시 기를 어기게 되고 기를 어기면 죄를 물을 수 있으니 설령 그를 죽인다 한들 달리 무슨 할 말이 있겠소. 공은 다만 그의 거처에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나 살펴보고 내게 알려주시오. 이미 일은 다 끝났다는 투까지 섞인 주유의 어조였다. 주요와 공명의 꽤 다툼에 좋은 구경꾼이자 심부름꾼격인 노숙은 이에 다시 공명을 찾아가 보았다. 공명은
주요 앞에서와 달리 노숙을 보자 원망 섞어 푸념을 시작했다. 일찍이 자경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했소. 공군께서 내가 제모와 장윤의 일을 알고 있더란 말을 하면 그가 반드시 나를 해치려 들 것이라고. 그런데 자경은 나를 위해 공군에게 그 일을 감추어 주지 않고 말해버려 오늘 일이 이 지경에 되었소이다. 우스갯소리에서 비롯돼 굴령자까지 써놓고 왔으니 이제는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소. 내가 무슨 수로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얻는단 말이오. 자경, 부디 나를 좀 구해 주시오. 노숙은 그런 공명에게서 한 가닥 동정이 일었으나 몸이 메인 곳이 달라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고 다만 자기 발뺌에만 바빴다. 오늘의 화는 공이 스스로 불러들인 거 아니요. 공군이 열흘을 준다 했는데도 사흘이면 된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나를 원망하면 어쩌자는 것이요. 또 설령 내가 도려 한들 무슨 수로 공을 구해낸단 말이요. 자경이면 할 수 있어. 힘든 일도 아니요. 그래도 공명은 거듭 노숙에게 매달렸다. 노숙이 마지 못해 물었다.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요. 바라건대 자경께서는 내게 배 20척과 배마다 군사 30명만 딸려 빌려주시오. 배들은 모두 푸른 휘장으로 둘러씌우고 그 안에는 묶은 풀천 다발을 양쪽으로 갈라 쌓아 놓으면 되오. 그 배와 군사들만 있으면 내게도 묘책이 있어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얻어낼 수 있소이다. 다만 공군에게는 결코 이를 알려서는 아니되오. 만약 이번에 또 그가 알면 내 계책은 실패하고 나는 목을 내주는 수밖에 없소. 제갈량이 엄살 섞어 그렇게 대답했다. 노숙이 원래 그리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 어렵지 않은 그 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동의의 녹을 먹고 있어 주요와 함께 그 이익을 지켜야 할 처지이지만 제갈량이 죄 없이 죽는 것까지는 참아두고 볼 수 없어서였다. 공명의 청을 들어주기로 응낙한 노숙은 공명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요에게 돌아가 알렸다. 공명은 대나무나 깃털이나 악교 따위를 쓰지 않고도 달리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낼 도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공명의 당부대로 배 빌려주는 일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주요는 노숙의 말을 문득 의심이 일었으나 아무래도 공명에게 다른 방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어쨌든 사흘 뒤에 봅시다. 그가 어떤 꼴로 나를 보러 올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는 더 따져 묻지 않았다. 주요와 헤어져 돌아온 노숙은 고 공명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빠르고 가벼운 배 20척을 사사로이 뽑아 공명이 말한 대로 꾸민 뒤 배마다 군사 30명씩을 딸려 공명에게 보냈다. 그러나 공명은 배와 군사가 발현돼도 얼른 움직이지 않았다. 전날이 그냥 지나가고 다시 둘째 날도 일 없이 지나갔다. 가만히 공명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던 노숙은 애가 탔다. 아까운 인재 하나가 속절없이 죽게 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셋째 날 사경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꼼짝 않고 있던 공명이 몰래 사람을 보내 노숙을 자기 배로 불렀다. 갑작스런 부름에 노숙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소? 화살을 얻으러 가려 하는 바 특히 자경과 함께 가고 싶어 번거롭게 했소. 공명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노숙은 더욱 알 수 없다는 얼굴이 되어 물었다. 어디 가서 가지고 온단 말이오. 자경은 그만 물으시오. 함께 가보면 곧 알 수 있게 될 것이오. 공명은 그렇게 대답을 밀어놓고 곧 배에 딸린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배 20척을 긴 끈으로 모두 잇대어 묶고 북쪽강 언덕으로 급히 저가라. 다음 일은 다시 내가 영을 내릴 것이다. 노숙으로서는 도깨비 노름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날 새벽은 안개가 몹시 짙어 하늘까지 아득히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장강 위에도 짙게 안개가 깔려 마주선 사람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옛사람이 대무수 강불한 노래에서 처음에는 보습을 내리듯 침침하여 겨우 남산의 표범이나 숨을 만하더니 차차 짙게 피어올라 북해의 곳 상상의 큰 물고기가 숨어도 될 듯하다. 그 뒤 위로는 높이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두렵게 땅에 드리워 아득하기 그지없고 넓기는 끝간데를 모르겠구나. 고래는 물에서 솟아 파도 위에 뛰어놀고 교룡은 물 깊숙이서 신령한 기운을 토해낸다. 동쪽의 시상 기슭도 알 수 없게 되고 남쪽 하구의 산도 볼 수가 없게 된다. 라고 읊어간 다음 그 장강에 짙고 눅눅한 안개였다. 그 같은 안개 속을 헤치고 강을 타고 내려간 공명의 배들은 오경 무렵이 되자 조조의 수채 가까이 이르렀다. 공명은 20척의 배를 이물은 서쪽으로 두고 고물은 동쪽으로 두게 하여 한 줄로 넓게 벌려 세운 뒤 또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너희들은 모두 배전으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북을 두드려라. 되도록이면 크고 요란스러워야 한다. 그 갑작스런 명에 노숙이 깜짝 놀라 공명을 말했다. 조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자 공명은 껄껄 웃으며 노숙을 안심시켰다.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조조가 무슨 간으로 감히 군사를 내겠소. 우리는 술이나 마시며 즐기다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 얼른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러고는 미리 마련해 간 술을 내오게 했다. 그때 마침 조조는 수채 안에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북소리와 함성이 크게 울리자 수군을 거느리고 있던 모개와 우금은 놀라 조조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둘 다 무태서의 싸움에서는 한다 하는 맹장들이지만 물에서의 싸움은 별로 아는 게 없어 먼저 조조에게 알리고 그의 명을 기다린 것이었다. 오래전에 조조로부터 전갈이 왔다. 안개가 짙고 강위가 보이지 않는데 적군이 갑자기 몰려왔으니 반드시 매복이 있을 것이다. 결코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군 국노소들로 하여금 어지러이 활과 쇠뇌를 쏘게 하고 적이 물러가거나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역시 수전에는 그리 밟지 못한 조조가 머리를 짜낸 끝에 내린 영이었다. 조조는 또 무태에 있는 진체에도 사람을 보내 영을 내렸다. 장효와 서왕은 각기 국노소 3,000명을 거느리고 급히 수채가 있는 강가로 가라. 가서 수군을 도와 강위로 몰려온 적군의 활과 쇠뇌를 퍼붓도록 하라. 그렇지 않아도 동호의 배들이 수채로 뛰어들까 걱정이 된 모개와 우금은 조조의 그 같은 영이 이르기도 전에 이미 국노수를 있는 대로 수채 앞에 버려 세우고 활과 쇠뇌를 고함소리 나는 쪽으로 퍼붓는 중이었다. 조조의 영이 이르자 한층 기운을 얻어 화살 아까운 줄 모르고 마음껏 쏘아 붙였다. 오래전에 장효와 서왕이 이끄는 국노소가 또 한 수채가 있는 쫑강 언덕에 이르렀다. 10,000명이 넘는 그들도 수군과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고함소리 요란한 고수로만 화살을 퍼부었다. 공명이 몰고 간 20척의 배 위로 화살이 비오듯 떨어졌다. 배마다 가득 집단이며 풀 다발을 싣고 있어 날아온 화살들은 촉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제는 뱃머리를 돌린다. 이물은 동쪽으로 고물을 서쪽으로 가도록 하라. 공명이 다시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한쪽 편풀 더미에 충분한 화살이 박혔다고 생각되자 다른 편풀 더미로 화살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뱃머리를 돌린 공명은 다시 군사들에게 크게 북을 올리고 고함을 치게 했다. 조조군에게는 좀 전과 똑같이 활과 쇠뇌를 퍼부으니 이쪽 배전의 풀더미에도 화살이 비오듯 날아와 꽂혔다.
어느덧 해가 높이 솟고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공명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배를 거두고 동호의 수채로 돌아가도록 했다. 그 사이 조조군이 어지럽게 쏘아 붙인 활과 쇠뇌로 20척의 배에 실은 불더미는 모두 화살 더미가 되어 있었다. 그게 바로 대나무도 깃털도 악교나 옷도 쓰지 않고 화살을 만드는 방도였던 셈이다. 그러나 공명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조조의 수치 앞을 떠나기에 앞서 공명은 군사들에게 목소리를 합쳐 소리치게 했다. 조승상님, 화살을 주어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조조의 군사들은 곧 안에 있는 조조에게 전했다. 조조는 비로소 그날 아침에 있었던 공격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적군의 배는 가볍고 물살은 빨라 어느새 20리나 달아난 뒤라 쌈배를 내어 쫓아봤자 잡을 수가 없었다. 다만 이를 갈며 자신의 헤아림이 모자라는 것을 분해할 뿐이었다. 한편 돌아오는 배 위에서 공명은 아직도 감탄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노숙을 보고 말했다. 배마다 화살이 5, 6천 개는 될 것이니 동으로서는 반푼의 힘도 들이지 않고 10만 개의 화살을 얻은 셈이요. 내일 이 화살을 조조군에게 쓸 것이니 그 안이 편리한 일이요. 그제서야 노숙은 뻗뜩 정신이 들었는지 잊고 있던 잔탄을 쏟아 놓았다. 선생은 참으로 신인이십니다. 어떻게 오늘 이처럼 짙은 안개가 낄 줄 알았습니까? 장수된 사람이 천문에 동하지 못하고 지리를 알지 못하며 기문을 모르고 음양을 깨닫지 못하며 진도를 볼 줄 모르고 병세에 밟지 못하다면 이는 보잘것없는 재주를 할 수 있을 것이요. 양은 이미 사흘 전에 오늘 크게 안개가 낄 것을 헤아려 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흘 말 미만을 얻었더랬소. 공군은 나더러 열흘을 주었으나 일할 장인들이며 재료로 쓸 물건들을 제대로 데워주지 않는다면 설령 열흘이 아니라 100일을 준다 한들 무슨 재주로 화살 10만 개를 만들 수 있겠소. 그래서 만약 내가 기일을 어기면 공군은 그 죄를 물어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 들었을 것이요. 하지만 내 명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공군이 어찌 나를 해칠 수 있겠소이까. 공명이 반드시 자기 자랑이라고만 할 수 없는 말투로 조용히 노숙의 말을 받았다. 노숙은 감동되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수그렸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배들은 어느덧 동호의 진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가에는 주유가 이미 500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화살을 운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빈손으로 돌아온 공명을 잡아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이 군법을 시행하려는 생각이 앞서 있었다. 번거로움을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화살은 이 배들에 실려 있습니다. 공명은 그런 주유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주유가 군사를 시켜 20척의 배에 꽂힌 화살을 거두어 세어보니 10만을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었다. 도대체 공명이 어디서 그 많은 화살을 가지고 왔소? 화살을 중군장에 거두어 들이게 한 뒤 조유가 노숙을 불러 가만히 물었다. 노숙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듣고 난 조유가 깜짝 놀라며 단식했다. 공명은 실로 하늘이 낸 사람이구려. 그의 빼어난 재주와 놀라운 헤아림을 내가 어찌 따를 수 있겠소. 결국 주유가 손을 들고 만 셈이었다. 오래전에 공명이 주유를 보러 들어왔다. 전과는 달리 주유가 장막 밖까지 나와 공명을 맞으며 감복한 얼굴로 말했다. 선생의 귀신 같은 헤아림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선생을 우러르게 만드는 데가 있어. 속임수 같은 보잘것없는 계책을 어찌 놀랍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공명이 정색을 하며 겸행의 말로 받았다. 오가는 사한계로 전기는 무르익고 오가는 사한계로 전기는 무르익고
주인은 공명을 끌다시피 자기 장막 안으로 맞아들인 뒤 술상을 차려오게 했다. 마주 앉아 함께 마시는 품이 그 어느 때보다 은근했다. 몇 순배 술이 돈 뒤 주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우리 주공께서 사람을 보내 빨리 군사를 내라고 재촉하시었소. 그러나 이유는 아직 좋은 계책을 마련치 못해 걱정이 외다. 바라건대 선생께서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오. 말은 간절하나 그 뒤에는 무언가를 감춰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얼른 그것을 짐작한 공명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변죽부터 올려보았다. 양은 물가의 자갈들만큼이나 흔하고 변변치 못한 재주를 가렸을 뿐입니다. 제게 무슨 묘계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유도 더는 감추려 들지 않고 덜어놓았다. 내가 어제 조조의 수체를 살펴보았는데 매우 엄정하면서도 법도에 맞는 것이라 어지간해서는 처부수기 힘들어 보였소. 생각 끝에 겨우 한 가지 계책을 내보기는 했지만 그게 들어맞을지 안 맞을지를 모르겠구려. 선생께서 들어보시고 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겠소이다. 그때 곤명이 문득 손을 저어 주위의 다음 말을 막았다. 도둑께서는 잠시 말씀을 뒤로 미루십시오. 이 양도 한 계책을 생각해 본 게 있으니 각자 자기의 계책을 손바닥 안에 쓴 뒤 한꺼번에 펴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계책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먼저 알아본 뒤 의논을 해나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공명은 이미 주유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짐작했으나 그걸 말해 다시 주유의 시기와 경계를 사게 되는 게 싫어 그렇게 말했다. 공명의 제주에 감복해 도움을 구하고는 있지만 아랫사람처럼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게 떨떠름하던 주유는 그 말에 기꺼이 따랐다. 만약 둘의 계책이 같다면 자신도 공명에 못지않은 재주를 가진 셈이 되고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둘을 견주어 보며 보다 나은 계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붓과 벼루를 가져오너라. 주인은 그렇게 영을 내리고 붓과 벼루가 오자 자신이 먼저 손바닥에 무언가를 썼다. 공명도 주유가 밀어준 붓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 안에 글씨 한자를 썼다. 자, 이제는 가까이 오시오. 손바닥에 쓰여진 글자를 나와 한번 맞추어 봅시다. 공명이 붓을 놓기가 바쁘게 주유가 공명 앞으로 주먹을 내밀며 재촉했다. 공명도 말없이 주먹을 내밀었다가 주유와 함께 뒤집어 폈다. 서로의 손바닥에 쓰여진 글자를 본 공명과 주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주유의 손바닥에도 공명의 손바닥에도 다 같이 불화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의 뜻이 같으니 이제는 더 의심할 게 없어졌소. 처음에 생각한 대로 계책을 실행하리다. 다만 선생께서는 행여라도 이 일이 밖에 세워나게 해서는 아니되오. 자신의 계책이 공명의 계책에 진배 없다는 것에 기운을 얻은 주유가 문득 공명에게 그렇게 다짐을 두었다. 공명도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동호와 우리 유황수 두 집안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제가 어찌 함부로 밖에다 누설하고 다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조가 비록 두 번이나 우리 계책에 당하기는 해도 아직 이번 계책까지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도독께서 힘을 다해 계책을 베푸신다면 반드시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두 사람의 술자리는 거의 처음으로 가슴속에 따로 감춘 것이 없는 화기애애한 것이 되었다. 육구 술자리가 끝나자 두 사람은 각기 저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단 둘만의 술자리여서 동호회 장수들은 아무도 공명과 주유가 무슨 의논을 했는지 몰랐다. 이때 조조는
귀한 화살을 16만 개나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잃어버려 기분이 울적해 있었다. 수전일수록 화살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자기의 화살을 덜어 적에게 더해준 꼴이 되었으니 그럴 법도 했다. 순유가 그런 조조를 위로하려는 듯이나 한 개그를 올렸다. 강동에는 주유와 제갈량 두 사람이 있어 계책을 쓰니 급하게 적을 깨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을 뽑아 강동으로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간세가 되어 안에서 호응하며 그쪽 소식을 소상히 알려주면 머지않아 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나을 것입니다. 곧 거짓으로 항복하는 계책을 쓰자는 것이었다. 조조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이 내 뜻과 같네. 그대 생각에는 우리 편 군중에서 누가 그 계책을 맡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채무는 죽었으나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항복해 왔던 제시 일족들은 아직도 우리 편 군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모에 가까운 동상뻘되는 제중과 재화가 있는데 지금 둘 다 부장입니다. 승상께서 그들을 불러 은혜로 어루만져 주신 뒤에 거짓으로 동호에 항복하도록 해보십시오. 제모가 억울하게 죽은 것은 동호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그 피부치들이 몰래 찾아가 항복한다면 그곳에서도 거짓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조가 들어보니 그럴듯했다. 이에 수녀의 개교를 나누기로 하고 그날 밤 제중과 재화를 남몰래 자신의 군막으로 불러들였다. 너희 두 사람은 군사 몇 명을 데리고 강동으로 가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그곳에 특별한 움직임이 있거든 사람을 보내 이쪽에다 알리도록 하라.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날에는 크게 상을 내릴 것이니 두 마음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 조조가 좋은 낯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려온 둘에게 일렀다. 그러자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우리 두 사람의 아내와 자식이 모두 형주에 있는데 어찌 감히 두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승상께서는 부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주유와 제갈량의 목을 베어 승상의 발 아래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조조보다 한술 더 떠 어림없는 욕심까지 부렸다. 그러나 얼른 보아서도 두 사람의 태도만은 진정해서 우러난 듯했다. 이에 조조는 몹시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무거운 상을 내리고 동호를 상대로 한 상한계를 맡겼다. 조조로부터 강동에 가서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행동 따위를 자세히 일러받은 제중과 재화는 다음날 일찍 조조의 군중을 떠났다. 500 군사와 몇 척의 배를 이끌고 항복하러 온 것처럼 꾸며 강동으로 건너가기 위함이었다. 마침 날은 밝고 바람도 알맞아 두 사람이 이끈 배와 군사는 곧 동호군에 진체가 있는 강의 남쪽 언덕에 이르렀다. 이때 조요는 아직도 자신의 속마음을 접어둔 채 여럿을 불러놓고 군사를 내어 조조와 싸울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달리 좋은 계책이 나오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은밀하게 자신의 계책을 진행시키기 위해 건성으로 해보는 의논이었다. 여러 장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홀연 강 언덕을 지키던 군사들이 와서 알렸다. 강북에서 군사를 태운 배 몇 척이 이르러 도둑을 뱉고자 합니다. 누가 이끌고 온 군사와 배라더냐? 무슨 일인지 얼른 짐작이 가지 않아 주유가 그 군사에게 물었다. 조조 아래서 부장 노릇을 하던 제중과 재화라 했습니다. 들게 하라. 조조군에서 왔다는 말에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주유가 일렀다. 오래전에 두 사람의 장수가 들어오더니 주유 앞에 엎드리며 구슬픈 울음부터 쏟아 놓았다. 주유가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저희들은 조조군의 숙은 도둑을 지내다 죽은 제모의 아우들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왔느냐? 제모의 아우들이란 말만으로도 그들의 온 뜻을 대강 짐작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으나 주유가 짐짓 그렇게 물었다. 두 사람이 더욱 슬피 울며 대답했다.
저희들의 형 제모는 아무 죄 없이 조조 그 역적놈에게 죽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런 형의 원수를 갚고자 특히 이렇게 찾아와 항복을 드립니다. 거두어만 주신다면 선봉이 되어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겉만 보면 두항의 온 까닭도 그럴듯했고 말투와 표정도 진정이 담긴 것 같았다. 채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은 오히려 주유가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울음도 아우된 처지에서는 당연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과장되고 서두르는 듯한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인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크게 기뻐하며 재중과 재화를 받아들이고 무거운 상을 내렸다. 그리고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강령과 더불어 동호의 선봉을 맡게 했다. 재중과 재화는 주유가 자기들의 거짓 항복에 속은 것이라 생각했다. 계책이 들어맞은 것을 기뻐하며 주유에게 절하여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주유는 두 사람과 함께 있게 된 감령을 가만히 불러 말했다. 재중과 재화는 가솔들을 데려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말로 항복해 온 것이 아니다. 아마도 조조가 시켜 거짓으로 항복하고 간세가 되어 우리의 허실을 저쪽에 알려주려고 왔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조조의 그 같은 계책을 거꾸로 이용하는 계책을 쓰겠다. 그 두 사람을 통해 조조가 우리 편의 소식을 듣게 해주면 필요한 때는 그릇된 소식을 흘려 조조를 크게 낭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대는 겉으로는 저들을 은근하게 대하되 속으로는 언제나 방비를 게을리하지 말라. 때가 와서 조조를 치러 가는 날은 먼저 저들을 죽여 그 목으로 군기 앞에 제사 지낼 것이니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조조가 재중과 재화를 앞세워 쓰려는 상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고 하는 말이었다. 감령이 명을 받고 물러난 지 얼마 안 돼 노숙이 주위를 보러 왔다. 그도 재중과 재화에게서 미심쩍은 점을 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재중과 재화의 항복에는 거짓인 듯한 데가 많습니다.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노숙이 그렇게 걱정하자 주유가 꾸짖듯 노숙을 몰아세웠다. 조조가 그 형을 죄 없이 죽인 까닭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에게 항복해온 사람들인데 거짓은 무슨 거짓이란 말이오. 공은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어떻게 전하의 의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이까. 조금 전 감령에게 영을 내릴 때와는 생판 딴소리였다. 그만큼 주유는 자신의 계책을 은밀히 하는데 절저하였다. 노숙은 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으나 주유가 워낙 성까지 내며 몰아세우니 더 입을 열지 못하고 주유 앞을 물러나왔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아 공명을 찾아보고 그 일을 말했다. 노숙의 이야기를 듣고 난 공명은 다만 빙긋이 웃을 뿐 말이 없었다. 공명은 어째서 웃으시오? 노숙이 못마땅한 듯 공명에게 물었다. 그제서야 공명이 까닭을 일러주었다. 나는 자경이 공군의 개교 쓰는 법을 너무 몰라주는 게 무서웠을 뿐이오. 대강이 넓고 멀어 세작이 오기가 너무 어려우니 조조가 재중과 재화를 거짓으로 항복시켜 우리 군중의 일을 엿들으려 한 게 아니겠소. 그런데 지금은 공군은 그 같은 조조의 계책을 이용하려 하고 있소. 이곳의 소식을 꼭 조조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 길을 열어두려고 재중과 재화에게 속은 채 하고 있는 것이오. 싸움하는 마당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소이까. 공군의 깨가 옳소. 그 말을 들으니 노숙도 비로소 느껴지는 게 있었다. 자기에게까지 주유가 숨기는 게 섭섭하기는 하지만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다. 공명과 노숙이 주유의 일로 얘기를 주고받은 그 시간 주유는 재중과 재화의 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은 그다지 쓸모있어 배지도 않는 그들 둘이었지만 주유는
그 뒤에서 조조란 거인의 움직임을 느꼈다. 한동안 앉아 지키기만 하던 조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동호와 주유 자신의 운명을 판가름 낼 결전의 날이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였다. 말할 것도 없이 주유 쪽에서도 대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장수들의 결의와 믿음은 굳고 군사들의 사기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았다. 결전에 대비한 전략도 대강은 미리 머릿속에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막연한 것은 그 전략을 실제적인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의 전개였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그때그때 살아 움직이는 상황과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부합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주도하여 전략이 그 최대의 효능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런데 주유에게는 아직 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체중과 체와의 거짓 항복이 오히려 한 계기를 가져다 준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뚜렷하게 정해진 방책이 없었다. 황계가 불쑥 주유의 장막으로 찾아든 것은 주유가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밤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였다. 아무도 딸리지 않고 그것도 밤이 깊기를 기다려 찾아온 것으로 보아 무슨 은밀한 의논거리가 있는 듯했다. 주인은 그런 황계가 까닭없이 반가워 자리를 권하고 말했다. 공복께서 밤늦게 저를 찾아오신 걸 보니 틀림없이 조조를 깨칠 좋은 계략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부디 내게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황계는 무장답게 말을 쓸데없이 느리지 않고 바로 털어놓았다. 적은 군사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서로 오래 대치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오. 어째서 불을 써서 한번 공격해 보지 않으시오. 불을 쓰자고요? 누가 그런 계책을 공께 일러줍니까? 화공법을 쓰자는 말에 주위가 깜짝 놀라 물었다. 황계가 실쭉해진 얼굴로 대답했다. 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니외다. 혹시 말이 새어나가 황계까지 자기의 중심되는 계책을 주워 듣게 된 게 아닌가 걱정했던 주유는 그 같은 황계의 대답에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 대신 황계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는 게 새삼 놀라워 그의 늙어가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손견 때부터 손실을 섬겨온 노장. 어렸을 때 주유는 손책과 더불어 그에게서 칼쓰기를 배운 적도 있었다. 손견을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움터를 누볐고 손견이 죽은 뒤에는 그 아들 손책을 도와 강동의 털을 잡게 했으며 다시 손책이 죽자 이번에는 그 아우 손건을 위해 일해왔다. 주인은 이런 황계의 충성을 높이 치기는 해도 그 무렵에는 어쩔 수 없이 몸은 늙고 머리는 굳어가는 장수로 보고 있었다. 그저 공인은 원로로서 공경하며 대할 뿐 장수로서는 이미 한창 때를 넘긴 이로만 여겼는데 그 밤에 다시 보니 그게 아니었다. 눈빛은 무언가 알지 못할 결의로 번뜩였으며 시들어가는 줄로만 알았던 근육도 어떤 투지 같은 것으로 팽팽하여 부풀어 있었다. 그 같은 황계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자 문득 주위의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막연한 구상과 더불어 처음과 끝이 가지런한 한 계책으로 어우러졌다. 거기서 주유는 끝.